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저희 윤앤리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쟁점 뭐였죠? 소장과, 소득과 과실, 장애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득이 쟁점이 돼서 한참을 싸웠던 그런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저희 윤앤리에서 1심을 수행하지 않고 1심이 끝난 후에 항소심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의 사건인데요.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1심에서 있었던 쟁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고는 1차량이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고 있던 이 차량, 택시를 충격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경추와 신경이 손상되면서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신경외과와 배뇨 부분의 장애와 관련된 비뇨기과 그리고 성형외과까지 총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체감정을 실시했는데요. 전체 손해배상액은 이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회계사였던 이 피해자의 소득과 그리고 과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과실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승객으로서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시내칙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부과해야 된다는 가해자 측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무과실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택시 승객 아니겠습니까? 택시 승객이 뭐 급하게 빨리 가자, 뭐 아니면 뭐 좀 신호를 위반해서 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승객이 뭐 택시 운전기사한테 뭐 모든 운전을 맡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승객으로서 과실 비율이 잡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뒷좌석에 타고 있더라도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잡히지 않으려면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이제 사지마비에 장애가 왔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가 인정이 됐겠죠. 사고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8시간 그리고 도시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손해배상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소득 부분이 다투어졌는데요. 자, 이 회계사라는 직종의 특성,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다 보니까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세무사 뭐 다들 마찬가지인데 영업을 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급여로 소득을 이제 받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뭐 수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과 보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일정 부분을 이제 인센티브 형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소득이 높았던 우리 피해자였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이런 소득은 뭐 이제 계속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게 됐어요. 일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동 연한이죠. 이제 언제까지가 이 사람이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는 뭐 도시 일용 노임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쟁점이 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만 50세의 남성이었고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위 회사의 그 일반적인 직원들의 정년은 60세로 취업규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인사규정에 따라서 전문사업 종사자, 즉 전문직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만 70세까지로 정년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사규정에 정한 전문사업 종사자는 정년이 만 70세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런 전문사업 종사자에 해당해서 정년이 만 70세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이 없다. 그래서 만 60세까지만 이 소득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월 1,200만 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통계 소득을 잡아서 660만 원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대리인이 이러한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으면, 자, 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긴 하지만 판결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나왔지만 대리인이 그 부분을 짚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그것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또 뭐 의뢰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대리인이 혹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 정리를 해서 법원에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윤핵리에서는 이렇게 소득 인정 부분이 1심 판결에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서 항소심에서 이 소득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득과 가동연한 이런 부분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항소심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고용 형태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의사직을 가진 사람이 이 고용 형태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있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직에 종사하는 그런 직군의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판결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제 의사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 그 의사들의 직군만 따로 통계소득을 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보건복지, 뭐 종교직 이런 분들과 뭉뚱그려서 통계소득을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의사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판결의 취지였어요. 자, 저희 항소심에서도 아주 비슷한 쟁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의 직업은 회계사였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고용 형태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회계사 직군이 경영, 금융 전문가 쪽의 범주에 그냥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심은 이 범주에 포함되는 조사 보고서의 통계 소득인 월 668만 3천 원을 이 피해자, 저희 의뢰인의 기본 소득으로 삼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을 했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통계 소득은 회계사라는 직군을 모아서 그 직군에 해당하는 통계 소득을 구한 게 아니라 경영, 금융 전문가, 그래서 여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 소득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이 통계 소득은 그런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이 통계 소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쟁점으로 삼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언급을 했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그 2017-28,951호 사건, 이 사건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이 합쳐져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있는데도 제1심에서 이제 회계사인 저희 의뢰인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때 다른 직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뭉뚱그려져 있는 통계소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처분권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무리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의 이유로 쓸 수도 없고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문에 적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는 1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80만 원만 손해를 봤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은 뻔히 그 피해자의 그 손해가 100만 원이라는 게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80만 원만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하면 80만 원만 인정을 해주지 그걸 바꿔서 100만 원을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배상 청구를 받는 피고 입장, 즉 보험사 측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려고 그런 어이없는 주장들도 하기도 하죠.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말이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게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문 직군의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고 오히려 그냥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을 해서 통계소득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 1심에서 저희 의뢰인이 인정받은 소득, 60세 전까지 인정받은 소득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인정받은 소득은 그 소득의 절반인 66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도시일용노임은 월 3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1,200만 원을 적용한 부분도 부당하다. 그리고 그것도 60세까지만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자, 1,200만 원도 부당하고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소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이 항소심은 항소심이 짧게 진행된다라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나 끌어서 겨우 결론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 법원의 일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계 소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했던 소득에 대해서 저희 윤혜니가 주장했던 문제점들을 받아들이면서 일실 소득과 가동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판결을 하면서 저희 의뢰인이 1심에 부당하게 인정됐던 그런 소득보다 많은 판결을 얻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는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계법인은 회계사의 경우 정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중 60세 이상의 회계사 구성비가 약 19%나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만 65세까지는 원고가 얻은 소득인 1,260만 원을 월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어요. 자, 항소심은 1심에서 60세까지만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피해자의 일실 소득을 산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저희 윤혜니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만 65세까지는 그 원고가 사고 당시에 얻고 있었던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1심에서 인용이 안 됐던 일부 일시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이제 뭐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회계사도 70세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회계사인 이제 저희 의뢰인의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되면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은퇴를 안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판결에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일시소득이 산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저희 윤혜니에서 항소심을 진행을 한 결과 제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인용 금액이 나와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심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실질소득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의 항소심을 수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인정받은 윤혜니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전문직군에 계신 분들 손해배상 사건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일실소득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직업의 특성상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 형식으로 소득을 이제 챙겨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일실소득이 1,200만 원, 월 1,200만 원 소득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이분이 실제로 뭐 영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사로부터 1년간 지급받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신고된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면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제 사고가 나지 않고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급여를 수령하거나 인센티브를 많이 챙겨가시는 분들, 그런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을 적당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세, 세금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에 따르겠지만 막상 이런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일시소득의 문제 계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인센티브로 받아서 진행이 됐던 그런 소득은 자기의 일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급여를 수령을 할 때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성을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드캐리 시간에는 이제 소득이 중요한 쟁점이 됐던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보통 이제 하드캐리를 보면 이제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소재를 많이 다루는데, 주위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과실, 그리고 뭐 소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희 윤혜님은 이렇게 뭐 장애율이나 신체 상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실이라든가 소득과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신체가 상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윤혜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니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